오늘 사건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시청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이 짧진 않지만 사건 마지막에 너무 복잡할 정도의 의문이 생겼던 사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게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는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있는 카페거리라는 곳이에요. 2007년 4월 24일 이 중 한 카페에 근무하던 종업원 A씨가 평소처럼 오후 8시 반쯤에 가게로 출근을 해요. 보통은 이때 출근을 하고 다음날 이제 새벽 4, 5시 정도에 퇴근을 했다고 해요. 가보니까 가게 간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아직 안 나오셨나 보네 하고 열쇠로 딱 문을 따려고 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주방, 화장실, 대기실을 제외한 메인홀의 조명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평소 같지가 않았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종업원 A씨가 가게 안을 돌면서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기실 앞 방바닥에 뭔가 무늬 같은 게 찍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피 묻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홀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주방 쪽에 테이블 소파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 카페 여사장인 40세 이 씨가 비스듬히 기대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A 씨가 겁에 질린 와중에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피 묻은 발자국이 장롱 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평소에 이제 이 씨하고 종업원 A 씨가 가방을 보관해두는 곳이었거든요. 바로 딱 문을 열어봤더니 이 씨의 가방이 사라진 거죠. A 씨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좀 이곳으로 와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남자친구와 함께 이 씨의 사망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평소에 이제 손님들이 종업원이랑 술을 마시던 내실 중에 하나였는데 들어가 보면 일단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이 테이블을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의 소파가 있어요. 이 위에서 시신이 지금 발견이 된 거죠. 시신의 상태를 보면 속옷이 허벅지까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 왼쪽 눈 주위에 흉기로 벤 상처, 목 주변, 턱 끝, 목 아래, 그리고 복부까지 수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왼쪽 넓적다리를 비롯해서 하반신에도 2군데나 상당히 깊게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씨의 왼손 부위에서 방어원이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당시에 필사적으로 범인의 공격에 저항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현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시신이 있었던 소파 맞은편에 마른 안주가 담겨있는 접시가 하나 있었고요. 테이블 밑에는 깨진 맥주병 조각, 담배꽁초, 이 씨가 흘린 다량의 혈흔까지 발견이 됩니다. 흩어져 있는 이 병 조각들을 맞춰봤더니 대략 한 2병 정도가 깨진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리고 주방 개수대에 설거지가 되지 않은 컵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흩어져 있는 담배꽁초 6개를 확보를 합니다. 싱크대 선반에 있던 얼음통, 그러니까 평소에 손님들한테 현금을 받으면 여기다 보관을 했었대요. 그 안을 열어보니까 10,000원권 지폐 5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홀 끝쪽에 있었던 화장실 안에는 두루마리 휴지 하나, 그리고 장롱을 중심으로 방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돈 듯한 형상의 혈흔 족적까지 발견이 됩니다. 다만 범행 도구만 발견되질 않아요. 시신의 모습이나 이런 현장을 보면 강간살인이나 강도살인일 가능성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경찰이 이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은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나와요. 사망 직전까지 이제 가게에서 술을 마셨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였습니다. 아무래도 술 파는 곳이니까 꼭 범인하고 술을 마신 게 아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일 수는 있죠. 종업원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래요. 시신 발견 전날인 4월 23일 저녁에 단골 손님 2팀이 다녀갔고 그중에 한 팀인 남성 2명은 밤 11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혼자 온 손님도 있었는데 24일 자정 직전에 가게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손님이 없어서 종업원이 먹은 것들 싹 치우고 새벽 4시 반에 먼저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적어도 이 종업원이 퇴근했던 새벽 4시 30분까지는 이 씨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봤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진술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되거든요. 이 카페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이야기입니다. 옆 가게 종업원이 4월 24일 오전 6시 15분경에 이 씨의 카페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들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뒤에 오전 7시경에는 이 씨가, 그러니까 이 사장이 뭔가 좀 짜증난 듯한 말투로 투덜거리는 소리, 벽에 뭔가 쿵쿵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는 또다시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요.
자,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씨는 오전 7시 전까지는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부검을 통해서 이 씨의 사망 추정 시각도 24일 오전 11시 이전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범인은 종업원 A 씨가 퇴근을 한 이후에 찾아온 손님일 거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 씨와 갈등을 겪다가 살해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수사 초기에는 범인을 금방 잡을 줄 알았어요. 증거물도 되게 많았고, 특히 뭐 이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까지 다량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DNA만 확보하면 범인 잡힌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400여 명의 DNA를 일일이 다 대조를 했는데 한 명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 직전까지 이 여사장 이 씨가 했었던 통화 기록, 내용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 관련 인물들에게는 모두 다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카페 단골 손님 혹은 뭐 종업원 A 씨가 마지막으로 봤던 손님들에게도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현장에 있었던 깨진 맥주병 조각이랑 싱크대에 있었던 유리잔에서 지문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 정도가 되니까 이거 혹시 불법 체류자들이 한 짓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범인의 행방이 완전히 오리무중이 돼버렸고요.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2013년 7월 27일에 수원 서부경찰서의 한 남성이 조사를 받게 돼요. 강도상의 혐의였거든요. 박 씨라는 남성인데 이틀 전에 지나가던 여성의 가방을 뺏어서 현금 60만 원 뺏고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밀고 이런 혐의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팀이 박 씨의 DNA를 채취해서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랑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6년 전에 발생했던 그 메탄동 카페 살인사건 현장에서 담배꽁초 발견됐었잖아요. 6개. 근데 그중에 5개에서 검출된 DNA가 있었는데 이게 박 씨랑 일치했던 거죠.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경찰은 메탄동 사건의 범인을 박 씨로 특정했고요. 본격적으로 이 카페 살인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을 해요. 신문조사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은근히 이제 박 씨를 떠보면서 물어봐요. 너 혹시 이번 요거 강도 사건 말고 몇 년 전에 좀 큰 사건 저지른 적 있지 않아? 그런 적 없어? 그러면서 그때 살인사건 현장에서 담배꽁초 6개가 발견됐는데 그중 5개에서 네 DNA가 나왔다. 이렇게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박 씨가 자백을 했대요. 사실은 내가 그때 카페에서 여주인을 칼로 죽인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는 이렇게 자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시에 경찰이 너무 압박을 주니까 압박감 때문에 허위로 자백을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거예요. 그때 사건이 발생했던 카페에 내가 갔던 건 맞는데 그냥 그 여사장이랑 술 마시고 담배만 피웠지 죽인 적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이 진술을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분명한 건 박 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했던 자백 내용이랑 변호인 선임 이후에 진술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변호인에게 코칭을 받기는 했을 거고요. 진술 번복도 그렇지만 경찰이 당시에 박 씨가 딱 범인이라는 걸 확신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박 씨가 기억하는 그 사건 현장에 대한 묘사라던가 범행 도구, 현장 은폐에 대한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막 줄줄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반에 이제 경찰이 그 범행 도구인 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거 내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획득을 한 거고 평소에 그냥 가지고 다녔다 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칼의 형태까지 명확하게 그려냅니다. 이 씨 부검했을 때 그 국과수에서 추정했던 흉기의 형태가 있었는데 이거랑 정말 흉기의 형태가 거의 일치할 정도로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건 당시에 맥주병에 내 지문이 남아있을까 싶어서 깨진 조각 제외하고는 멀쩡한 부분은 내 가방에 담아서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씨 가방이 없어졌었잖아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짓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그 이 씨의 가방이랑 폰을 도주하다가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실제 박 씨가 말했던 그 물건을 버린 장소가 그 이 씨 휴대폰의 최종 기지국 위치와 일치했던 거예요.
그때는 박 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박 씨는 절대로 그 이 씨의 휴대폰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수의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알고 있죠. 이걸 그냥 다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현장에서 DNA까지 발견된 용의자라면,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단순히 이걸 아무렇게나 지어낸 얘기로 보는 게 더 어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밖에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그 방을 한 바퀴 돈 듯한 혈흔 족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그 족적의 크기가 270mm 정도가 됐었어요. 박 씨가 이제 강도상해 혐의로 처음에 잡혀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될 때 신었던 신발의 크기도 딱 270mm였습니다. 이렇게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이 박 씨를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일단 문제는 이런 자백 증거만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자백의 임의성이에요.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이면 설사 이 피고인이 동의를 한다고 해도 이걸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DNA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도 박 씨의 주장대로 거기서 진짜 술 마시고 담배만 피고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인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카페에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진술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검찰이 박 씨를 기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카페 여사장 살인에 대한 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사건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계속 시간이 가고 있어요. 2016년 12월이었어요. 이때 수원지검 형사 3부 소속의 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재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경찰이 당시에 이제 획득했던 그 증거물들, 이걸 좀 검토를 해보는데 화장실 변기 위에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지거리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세워져서 있었던 거죠. 이 휴지에 아주 미세한 반흔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휴지를 또 지금 보관 중이었고요. 검사는 바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 반흔에 묻은 유전자 감식을 요청을 한 거예요. 결과가 나왔는데 좀 특이했어요. 휴지 겉면에서는 피해자 이 씨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안쪽 휴지심에서는 이 씨와 박 씨의 유전자가 혼합이 돼서 검출이 된 거예요. 일단 검찰이랑 재판부가 주목했던 부분은 휴지심 안쪽에 있는 혼합 유전자 부분이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국과수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을 도출을 해냅니다. 첫 번째, 휴지에 묻은 것이 이 씨와 박 씨가 흘린 혈액의 혼합이거나, 둘째, 이 씨가 흘린 혈액에 박 씨의 타액, 정액 이런 것들이 혼합된 거거나, 마지막으로는 이 씨의 혈액과 박 씨의 타액이 혼합된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일 때 이런 결과가 검출될 수 있다라고 국과수에서 밝혀요. 일단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가능성 모두 이 씨의 것은 다 혈액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핏 봐서는 사실 거의 눈에도 안 띄는 자국이라서 당시에는 별다른 그렇게 주목을 얻지 못했었던 증거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결정적인 증거의 역할을 한 거죠. 왜냐면 이 화장실에 있던 휴지에 피해자 이 씨의 혈흔과 박 씨의 어떤 혈액이라던가 타액이 혼합되어서 묻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건 현장에서 이 씨가 살해되는 과정에서 흘린 피를 박 씨 본인의 혈액이나 타액과 함께 휴지심 안쪽에 묻힌 것이다 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피가 나던 그 시점, 이 씨가 혈액을 이제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이랑 박 씨의 타액이 묻은 시점이 매우 가깝다. 어쩌면 동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박 씨가 범인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검찰은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을 거고 박 씨가 뭔가 말을 했겠죠. 조사실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이 씨가 먼저 휴지에 혈흔을 남겼을 거고 이후에 내 타액이 우연히 떨어져서 혼합이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국과수는 이럴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이라고 답변을 해요. 일단 서로 다른 시기에 두 사람의 혈흔과 타액이 하필 똑같은 위치에서 유전자형이 혼합돼서 검출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박 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결국에 재판에 넘겨져요. 앞서서 그 3년 전에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혔을 때 박 씨가 초반에 살인 혐의 인정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본인 입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했던 게 뭐였냐면 이 씨가 술을 마시다가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변변한 직장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이 일 저 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박 씨의 범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2007년 4월 24일 새벽 1시경에 박 씨는 평소처럼 인력사무소 승합차를 타고 내렸는데 이날은 출근하지 않고 쉬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박 씨가 출근을 했다가 카페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자료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찾은 자료에서는 인력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맥주 2개를 사서 마시면서 딱히 목적지 없이 걷다가 이 사건 현장인 메탄동 카페에 들어가게 돼요. 선불로 5만 원을 줬고 맥주 5병에 안주 하나를 시켜서 당시 혼자 있던 그 여사장 이 씨와 술을 나누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기서 박 씨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죠. 이 씨가 박 씨에게 아니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왜 인력 같은 걸 다녀? 못하러 이런 데까지 와. 이런 식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박 씨 진술입니다. 박 씨는 이 말에 격분을 했고요. 물류센터에서 우연히 주워서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서 이 씨에게 덤벼듭니다. 우연히 주운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 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자, 이때 박 씨가 말했던 흉기의 폭이 2cm가량이었고 잭나이프 형태의 칼이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실제 국과수 의견도 이것과 일치를 했었어요. 그렇게 박 씨는 이 씨의 목 부위를 수차례 공격하고 얼굴, 가슴, 복부, 다리까지 공격을 해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 씨가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번복을 했잖아요. 이건 번복 전이겠죠. 번복을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 뭐냐면 이 씨랑 술을 먹고 나와서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노상에서 자다가 깼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그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사건 현장에 어떤 뭐 난잡함이라던가 증거물을 봐도 수사팀은 이 사건이 우발적 살인일 거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박 씨의 초기 자백 진술과 현장에서의 정황으로 봤을 때 박 씨가 살해 후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깨진 맥주병을 제외한 나머지 맥주병과 술잔을 이 씨의 가방 안에 챙겼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들을 주워서 싱크대에 흩뿌려 놓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대충 이제 현장을 이제 수습하고 완벽하지 않게 수습을 해놓고 도주를 했다라고 본 거죠. 박 씨 주장대로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가게 안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해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이미 손님들과 술을 마신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흔적에서 박 씨의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2017년 6월 19일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합니다. 여러 범행의 잔혹성에 대한 부분과 함께 피해자의 어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들의 유일한 양육자가 이 씨였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에 오기까지 지금 수년이 흘렀잖아요. 피고인이 그 몇 년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살 동안 피해자의 아들과 유족들이 겪었을 긴 고통이 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범죄라는 거, 그리고 피고인이 유족들을 심적으로나마 위로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 이런 걸 다 종합해서 15년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부분을 다 살인의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박 씨가 바로 항소를 해요. 자, 여기서부터 반전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항소를 했잖아요. 근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죠. 검찰이 제시한 살인 증거물 중에 이 박 씨의 범행을, 그 살인 범행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그 핵심 증거가 지금 반흔이 남아있는 휴지심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지금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카페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에요. 휴지거리가 없는 상태로 양변기 위에 휴지가 놓여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의 유전자가 섞여서 동시에 검출이 된 곳이 두루마리 휴지의 휴지심 부분이잖아요. 이걸 재판부는 코를 풀거나 뭔가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DNA가 겹쳐져서 묻었을 수도 있다라고 본 거죠. 일단은 뭐 휴지거리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휴지심 안쪽을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푸니까.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앞서 국과수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박 씨가 서로 다른 시기에 묻은 흔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뭐라고 국과수에서 얘기를 했었냐면
서로 다른 시기에 두 사람의 혈흔과 타액이 똑같은 위치에 일치하면서 혼합돼서 검출될 가능성이 극히 낮고, 분명히 여러 사람이 이 휴지를 썼을 텐데 이 두 사람의 유전자만 딱 혼합으로 검출이 됐다는 건 분명히 박 씨가 자신의 혈액이나 타액과 함께 이 씨의 혈액을 이렇게 함께 휴지심에 묻혔다 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국가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국가수의 말을 정리해보면 뭐냐, 이 흔적들이 묻은 시간의 차이가 매우 짧거나 동시일 수 있다. 혹은 이미 혼합된 상태로 박 씨가 휴지심을 만져야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국과수에서 했으니까 더 과학적인 근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재판부니까 무죄 추정을 해야 되니까 그랬던 건지 분명히 국과수가 이전에 과학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코를 풀거나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DNA가 겹쳤을 수 있다. 한마디로 박 씨의 유전자와 이 씨의 혈흔이 혼합돼서 동시에 묻은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시간에 시간차를 두고 묻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살해될 당시에 박 씨가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말은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박 씨와 이 씨의 혼합 유전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화장실에 남녀 공용인데 별별 사람 유전자도 다 혼합이 되어서 나와야지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교과서도 그랬었잖아요. 오로지 이 씨와 박 씨의 혼합 유전자형만 검출이 됐다는 건 박 씨가 자신의 혈액이나 타액과 함께 이 씨의 혈액을 휴지에 묻힌 거다. 휴지심 안에 묻힌 거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 머리와 제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재판부는 이 가게를 돌아다닌 혈흔 족적 중에 화장실로 향하는 흔적이 없었다는 것도 함께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범인이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 범인이라면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 남겨두고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챙겨갔을 거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자백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요. 자, 일단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했어요.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갑자기 찾아온 경찰 3명이랑 대면을 하고 사방이 밀폐된 접견실에서 뭐 진술 거부권이라던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피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30분간의 추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에서 나온 진술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재판부는 피의자 접견 시에 녹음과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이용하지 않았던 걸 보면 박 씨 말대로 강도 높은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밖에 검찰이 내놨던 증거들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대표적인 게 현장에서 혈흔 족적이 있었잖아요. 자, 이건 자료 화면이에요. 족적이 있었는데 이 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서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270이었고 그 강도상해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박 씨가 신고 있던 신발 사이즈도 270이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박 씨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사실 내 신발 사이즈는 270이 아니다. 나 280이다. 근데 강도상해 저질렀을 때는 내가 신발을 세탁한 상황이라서 매형 신발을 빌려 신었었다. 실제로 발을 재보니까 277mm로 나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걸 인정한 거죠. 더구나 사건 당일에 원래 박 씨가 물류 작업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날이라면 굳이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었을 리 없다는 겁니다. 작업을 할 때는 위험할 수도 있고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살해 추정 시간에 대한 부분도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씨 사망 추정 시각이 오전 11시 이전이었는데 이 옆가게 종업원은 7시에 이 씨의 말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이 씨가 사망을 했다는 건데 박 씨가 이때까지 카페에 있었다거나 삼자가 이후에 한 번도 카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하나하나의 증거들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박 씨가 범인이 아닐 여지가 또 확실하게 배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후에 검사가 상고했는데 기각되면서 무죄로 최종 확정돼요.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발생했던 미제 사건들이 나중에 과학 수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처럼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마지막까지 드는 생각은 딱 하나죠. 진짜 박 씨가 범인이 맞을까? 아니면 그의 말대로 박 씨는 정말 술만 마시고 카페를 빠져나왔을 뿐이고 그 뒤에 등장한 제3의 인물이 이 씨를 살해한 걸까? 법이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박 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터무니없다고 몰아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분명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박 씨의 자백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뭐 족적, 휴지심에 있는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씨의 소지품을 버렸다고 밝혔던 그 위치, 그리고 실제로 발견된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이런 식의 우연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또 현장에서 박 씨의 것을 제외한 다른 이의 DNA나 혈흔이 발견됐던 것도 아니었죠. 결국에는 이 마지막으로 카페에 들른 손님이 박 씨였다라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 무조건 박 씨가 범인일 텐데 이걸 증명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오늘 사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댓글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